안녕하십니까. 세무사랑 레시피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파트를 강의할 최대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의 전반적인 원천징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원천징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을 지급했었을 때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하는 원천징수 부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개별 인적사항을 1년에 한 번 일반적으로, 일용직은 좀 제외지만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지급명세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원천징수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나 지급명세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신고 방식이나 아니면 신고 기한이 다르니까 한번 전반적인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하죠. 자, 도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소득 귀속자한테 지급할 때 일정 부분의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를 하고 그 징수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별도의 1년치의 종합적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기본적인 원천징수의 흐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천징수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이 소득자의 당해소득의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취합이 돼서 전체적인 소득이 귀속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비용에 해당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나 아니면은 별도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의 비용 부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거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자, 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자 번호가 없더라도 상대방 개인이나 법인한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가 있든 없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이 개인이면서 사업자 번호가 없고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을 상대방한테 지급한다. 그럴 때는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자,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소득세법의 법인세법의 구분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가 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 소득 귀속자가 소득세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 그러면은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냐 아니면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냐를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용 대상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 부분을 한번 보면요. 소득세법, 개인이죠. 개인의 거주자의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됩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이 있는데 배당소득은 투자 신탁 이익에 한정돼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그래 따지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이 돼야 되겠죠. 법인이 배당소득을 내국 법인한테 지급을 할 때
그때는 원청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투자 신탁 이익에 한정돼서만 원천징수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법인한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에게 지급을 할 때는 14% 우리 원천징수 세율인데 배당소득에 그 부분을 원천징수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원청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보면 여기 법인 아까 좀 전에 말한 이 법인이거든요. 여기는 부표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부표에서 법인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 우리가 말하는 이자 소득 중 비영업대금융은 25% 나와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투자 신탁 이익에 대해서만 14%가 있지 다른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원청징수에 대한 이행상황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말은 원청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렇게 원청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보시고도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청징수 의무사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청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특별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일반적으로 원청징수하는 소득세의 10%죠. 그 10%도 똑같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 방법도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징수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 신고자는 마지막 달이 다음 달 10일이겠죠.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액 납부서와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해서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다만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근로소득과 이사소득만 발생된다면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명세서 부분은 세무사랑 프로에서 세무신고 서류에 지방소득세 납부서 명세서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일반적으로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계산서 납부서까지 작성을 하고 여기에서 마감을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만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계산서나 명세서는 굳이 제출할 필요 없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계산서 여기 지방소득세 납부서 부분만 마감해서 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라는 것은 사실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이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납부만 하면은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산세는 없죠. 납부만 가산세가 있고 신고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가산세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한 명세서는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명세서 부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자, 원천징수 세율은 개인과 법인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그 밖의 이자소득은 14%입니다. 원청징수가 우리가 원징수 의무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14%의 원청징수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비영업대금 이익, 이자를 지급하면서 개인이든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 해당되는 사항은 비영업대금 이익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는 무조건 비영업대금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업대금 이익인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를 한다. 지방소득세 2.5%가 합치면 27.5%겠죠. 예, 그렇습니다.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은 14%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소득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봉사료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3%입니다. 예, 그리고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율이 기본적인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이하인 최저세율인
6%를 원천 징수세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금소득은 실질적으로 연금 대상 사업자가 아닌 이상 연금소득을 발생시키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발생되는 것은 크게 없을 겁니다. 자,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뭐 종교인 소득이 연말정산했었을 때 뭐 기본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매월분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도 급여 지급자와 똑같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면서 종교인 소득이고 이 종교인 소득을 연말정산이나 이렇게 해서 매월분에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의 간이세액표와 다르게 별도의 간이세액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기타 소득은 20%의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퇴직소득도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입니다. 소득 귀속자가 법인일 때 이자 같은 경우 비영업대금은 25%, 그 외에 같은 경우는 14%입니다. 배당은 투자 순탁 이익에 대해서만 14%의 원천징수세율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사항인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와 제외 부분은 과세체제안이 건별 기타 소득 금액 5만 원 이하는 이하에 해당되는 기타 소득 금액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5만 원 이하 부분은 세무사랑 프로에서 기타 소득 금액을 5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원천징수 세율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 부분이 저절로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기타 소득 금액 5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원천 징수에 대한 이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되고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 다만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 5만 이하인 경우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 징수 배제입니다. 원천 징수 같은 경우는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벌써 종합소득세 때 합산해서 내버렸다. 정확한 결정세액을 산출했다. 그럼 별도의 원천 징수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는 확정신고를 납부한 경우에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자가 그 소득금을 이미 신고를 했었을 때는 실질적인 원천 징수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면 원천 징수 의무자의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원천 징수 의무자가 아닌 소득 귀속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있어서 신고를 해버렸다. 그랬었을 때 원천 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냐? 가산세 부분은 어떻게 되냐?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득자가 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당연히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입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는 없지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벌써 소득귀속자가 신고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는 원래 있었는데 미리 냈으니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부과하게 됩니다. 자, 지급명세서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자, 지급명세서를 제출 않았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 귀속자가 벌써 신고를 납부했다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나 이런 책임들은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액부 징수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 징수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무사랑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거주자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 소득자별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 징수세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 징수 대상을 판단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말 그대로 일용직 근로자니까 매일 급여를 매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단위의 급여를 받는다면 그 급여의 모든 합에 대해서 1,000원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받는다면 매일매일 받았었을 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지 아닌지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용직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천징수 시기입니다. 원천징수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예, 지급할 때 원천징수예요.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서 특례 적용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자, 원천징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실질적으로 왜 할까요? 국세청이나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원천징수나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소득 기속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무를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의 파악, 그러니까 소득의 파악을 할 때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 내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종합소득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영년 기간의 수입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원래 제일 편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도 제일 편한 게 귀속 시기로 모든 것을 신고하는 게 사실상 제일 편합니다. 왜? 그럼 이런 특례 같은 것도 필요가 없을 수 있죠. 왜? 귀속 시기. 근데 원천징수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이유가 소득을 부담을 하지 않아 놓고 미리 원천징수를 한다면은 조세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한다고 기본적인 세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 1영년의 소득을 파악해서 신고를 해야 될 건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하게 되죠. 5월 달에 하게 되는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의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원천징수 시기가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 한다고 만약 이 부분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 분을 2022년 6월이나 7월 아니면 2020년 그 이후 5월 이후에 지급했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2021년 귀속 시기에 대한 정확한 소득 금액을 파악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기는 하지만 특례 규정을 둬서 귀속 시기 안에는 어떻게든 원천징수 내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원천징수 특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1월부터 11월 분에서 지급 시기에 맞춰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지급을 하지 못했다. 뭐 급여를 예를 들면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면 원천징수 특례를 통해서 1월부터 11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12월 30일까지 지급한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12월 부분에 있어서 급여를 만약에 2월까지 지급을 못했다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걸로 봐라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수를 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례가 적용된 원천 징수 특례가 적용된 지급 명세서도 이 기간 하에 제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기속소득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원천 징수가 지급할 때 징수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의 특례를 정해줘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한 걸로 봐라 라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귀속월에 모든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원천징수 특례가 있는 겁니다. 자, 원천징수 특례에 대한 해당 사항 되는 소득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총 뭐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소득에 대해서 특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걸로 봐라.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11월의 급여를 만약에 뭐 내년 1월 달에 지급한다 라고 해서 내년 1월 달에 지급함으로써 그 내년 1월 이후인 2월 10일까지 11월분에 대해서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11월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걸로 봐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11월 달 급여를 내년 2월, 3월이 됐든 그때 지급하더라도 11월 달에 미지급한 부분은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면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걸로 보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12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까지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고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이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죠. 그러니까 원천징수와 우리가 원천징수를 대변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전에는 반드시 제출하라. 그래서 실질적인 해당 귀속월의 소득을 파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천징수 특례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12월 급여가 지급이 안 됐고 1월 달에 지급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막 3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내년 반드시 2월 말일까지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다음 달 10일인 3월 10일까지는 반드시 미지급하더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다소득 부분 같은 경우에도 법인의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 뭐 이런 부분들은 처분을 결정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걸로 봐라 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21년 결산을 하면서 12월 말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2021년 결산을 하고 2021년 3월 달에 주총 결의를 얻어서 이제 재무제표가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당을 언제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배당 결정이 났어요. 배당 같은 경우는 수입 시기가 이제 결산 확정일이죠. 우리가 주총 결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2021년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총으로서 결산을 확정하니까 그 달부터 3개월 내에 그러니까 3월이면 4, 5, 6, 6월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6월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신고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월 달에 결산이 확정되었다면은 최소한 6월까지는 원천징수 6월 말일에 원천징수한 걸로 봐서 7월 10일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서 2월 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한 걸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12월 달에 확정이 됐어요. 12월 달에 주총 열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12월 말 법인은 아니겠죠. 뭐 그전 법인인데 12월에 됐어. 그런데 위에서 보면 3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럼 12월이면
1, 2, 3, 3월 말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월 말일에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 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배당 소득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 징수를 제출한다.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 우리가 말하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뭐 특별한 경우 한두 가지 빼고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구조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3월이 돼버리면은 3월 달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급 명세서 제출 기간 이후가 돼버리니까 여기에서는 별도로 법을 처분 결정한 안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럼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2개월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12월 말 법인이니까 위에 부분을 적용하면 되고 어쨌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원천징수 특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입니다. 이 기타 소득은 우리가 말하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되는 배당 및 기타 소득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여 처분, 우리가 소득 처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인세법 67조가 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 소득이나 기타 소득 그리고 상여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특례가 별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변경 통지서를 받은 날을 원천징수 시기로 보고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19년도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그 시기가 2022년도예요. 그래서 2019년 귀속에 대해서 배당이든 상여든 소득 처분이 발생됐어요. 그렇게 발생됐었을 때는 소득금의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원천징수를 하라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나 원천징수에 대해서 별도의 수정 신고나 가산세가 부여하지 않고 과연도라도 이 변동통지서를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그때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 신고나 뭐 가산세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예. 특히 밑에 걸 보시면 밑에가 일반적으로 많이 뭐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인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에 원천 징수를 한 걸로 보고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1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결과적으로 뭐 상여나 소득 처분에 대한 상여나 배당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법인세 신고일을 원천 징수 시기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에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2021년 신고할 당시 이때 당시에 원천 징수한 걸로 봐서 신고하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3월 같은 경우는 3월에 법인세 신고했다면 4월 10일까지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수정 신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나 뭐 납부 지연 가산세나 이런 가산세가 묻는 게 아니고 정상적입니다. 이 신고일에 원천 징수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원천 징수 의무 기간이 신고일이니까 다음 달 10일인 4월 10일까지 어쨌든 간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정 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2월 달에 연말정산은 다 했었을 거고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상여처분이 나왔으면 실질적인 연말정산 한 금액과 별도의 상여처분한 금액이 합쳐져서 원래라면 지급명세가 제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합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통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도 위에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과 비슷하게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특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말정산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뭐 신규 개업 사업자나 아니면 직전 연도 7,500 이하의 보험 모집이나 방문 판매인 이런 부분이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죠. 그 외의 소득자들은 이 연말정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연말정산 사업소득 중에 근로소득과 비슷하게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위에 근로소득과 똑같이 원천지수 특례가 적용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도 마찬가지로 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천지수 특례를 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특례를 두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귀속일 기준으로 모든 소득을 맞추자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천징수 가산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가소납부한 때의 가산세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금 급여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죠. 우리 거래처에서 거래처의 그 직원 급여를 실수령액 기준으로 맞춰달라 하는 거래처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맞추려면 실지급액 기준으로 맞추려면 대개 조율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제 항목에서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죠. 거기에서 맞춰서 일반적으로 지급 기준으로 맞춰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춰줄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거래처한테 이 부분을 얘기는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래 정확하게 떼야 됩니다. 정확하게 떼지 않으면은 가산세 대상이니까 그 부분을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떼지 않아서 가산세가 부여되거나 하는 경우는 제가 크게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거래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거. 원칙은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떼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된다. 라는 부분을 꼭 인지시켜주고 확인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띄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해당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산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미납세액의 3%와 이제 날짜에 따라서 만분의 2.5분의 경과일수에 따라서 가산세를 계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산세의 한도는 납부할 미납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제 가산세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은 경과일수가 280일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280일 넘어가면은 10%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다음 달 10일에 제출하고 280일 경과해서 신고한다면 사실상 가산세는 변동이 없어요. 이 부분도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 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역할을 병행합니다. 자, 우리가 별도로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여하면서 미납세액의 3%를 이렇게 시작점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0% 한도 내에서 위의 계산 방식과 똑같이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사례를 보시면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좋겠지만 극단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있어요. 원천징수에 있어.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대로 제출했는데 그런데 납부를 하지 못했다. 그럼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신고를 못했다 깜빡하고 그런데 납부는 어떻게든 했다. 그러면은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셨을 때 반드시 둘 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사실상 원천징수는 지방소득세든 소득세든 원천징수라는 것은 납부의 모든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신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어쨌든 아니면 신고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늦게 제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납부만 제대로 하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반기별 납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별 납부 제도는 직전 연도의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신고 납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반기별 납부입니다.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으로 20인을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반기별 신고는 결과적으로 신청을 하고 세무서에서 통보를 해서 결정이 나야 이제 반기별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홈택스로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6월 1일부터 6월 31일에 신청을 했다. 그래서 뭐 7월쯤에 승인을 받았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반기별 의무자가 되느냐? 7월 1일부터 되는 겁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에 했다고 해서 1월부터 6월분을 반기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반기 신고를 세무상표소에 체크하고 반기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홈택스에서 기본적인 제작을 할 때 오류가 뜰 겁니다. 왜냐? 반기 신고자가 아닌 사람이 반기 신고를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고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 반기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기 신고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럼 1년에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2번 정도를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부분인데요. 원천세 납부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납부 중에 신고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통해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도 마찬가지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분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분납 개념으로 나눠서 납부한다는 개념을 보시면 근로자가 본인의 연감 세분함 수준에 맞게끔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고 싶으면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이렇게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고 싶다는 부분을 제출하면은 그때부터 해당되는 부분만큼 소득세를 이제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하고 제출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는 신청한 그것대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맞춰서 80, 100, 110으로 선택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했다면 조정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한 종료일까지는 같은 비율로 계속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납부세액에서 분납인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납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었을 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 2월에서 4월분에 근로소득 지급할 때 나누어서 납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해보니까 30만 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월, 3월, 4월분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2월에 10, 3월에 10, 4월에 10 이렇게 해서 분납으로 나눌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분납 방법은 근로자가 이제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소득신고서에 분납 표시해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기본적으로 제출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분납 신청한 근로자가 분납 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전체 부분을 한 번에 다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사하고 나서 별도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니까 퇴사 시점에서는 분납이 유지가 되더라도 전액 부분을 부담을 하게끔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지급명세서. 이전까지는 원천징수, 우리가 말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나머지 소득에 해당되면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이번에 바뀌었죠. 7월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한다.
자, 이자 배당 소득이나 그 밖의 소득은 2월 말일까지입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휴업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일용직 근로소득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급명세서가 지급명세서 관련돼서 폐업했었을 때는 대원칙이 폐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인데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다면은 다음 달 말일까지 전부 제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하겠죠. 예,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폐업 등으로 수시 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7월이나 8월쯤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7월이나 8월에서 다음 연도 1월까지죠. 그럼 그 바깥에 있는 범위는 예를 들어서 6월이나 5월 이때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월, 3월, 4월 중에 폐업을 했다면은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홈택스 보시면은 8월부터 뭐 몇 월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금 현재 뭐 일부 법이 바뀌었죠. 자, 간이지급명세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 근로소득과 거주자의 사업소득. 자, 이번에 7월부터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비거주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했겠지만 이번에는 법 바뀌고부터는 거주자의 사업소득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비거주자는 어떻게 되느냐? 비거주자는 상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의 사업소득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용 근로소득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플러스 1개월이죠.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기존에 똑같지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여기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인데 여기는 지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자의 사업소득 어떻게 보면은 사업소득이 발생된다면 매번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를 제출하고 매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번에 7월 달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폐업했다. 그러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마지막이니까 6월의 다음 달 말일, 7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자도. 그런데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입니다. 그럼 폐업을 3월 달에 했다면 4월 말일까지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된다면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전부 제출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편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간들이 계속 줄어들죠. 일용직 부분의 지급명세 제출이나 간이지급명세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가 당겨지는 간이지급명세 내지 지급명세가 당겨지는 바람에 모든 폐업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자, 휴업 폐업한 경우는 간이명세 제출 기한 이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출 의무는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폐업하고 나서 지급명세서를 먼저 제출했다. 그러면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법이 바뀐 상태에서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냥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에 플러스 1개월 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 내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오류를 제일 피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소득이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으면 폐업했었을 때는 이 부분의 기한을 반드시 잘 유념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법이 바뀐 부분이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급명세서 불성실에 대한 기본적인 가산세입니다. 자, 기한 내에 지출하지 않는다면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가 지급명세서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어서 0.2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에 일용직 같은 경우는 1개월입니다.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금액의 0.5%, 일용직 근로는 0.125%, 50%를 감해준다는 얘기죠. 50%를 감해준다.
그리고 지급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없다.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산세를 50% 기한 내에 감면해 주는 것들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를 해주고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은 없다는 부분,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는 지급금액의 0.25%의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똑같이 제출기한 내에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나 사업소득 같은 게 1개월입니다.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인 0.15%를 결산해서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가산세 감면이 없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3개월이나 1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면 50%를 감해준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1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존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벌성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용직 근로소득과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까지 간이지급명세서 내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원래 예전대로 6개월에 신고하는 거대로 그리고 일용직 같은 경우는 분기 아니면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 예전대로 정상적으로 제출한다면은 이 기간 내에 2020년 6월까지는 제출 불성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원천징수 반기별 납세 의무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반기별을 승인을 받고 결정돼서 내가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일정 기간 내에 1년 정도죠. 가산세 부분이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입니다. 제출 시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에 제출하겠죠. 다음 연도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에 기본 소득에 따라서 3월 말일 내지 3월 10일 내지 2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간이지급명세는 달라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50% 감면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거주자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유심히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비교한 편인데요.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원천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은 없습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총 지급금액이 소득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만을 통해서 소득의 귀속자를 알 수 없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 완료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장려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이 두 개의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2021년 원천징수 이행상환서를 다 매달 작성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인적사항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상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의 1년의 모든 합의, 귀속소득별로 모든 합의, 지급명세서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모든 소득의 합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맞아떨어져야지 정상적인 원천징수 내지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해관계도 잘 보셔갖고 인적사항은 지급명세서 때 제출된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는 별도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차이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개가 믹싱이 돼야지 정상적인 소득 귀속자의 소득이 파악되구나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이렇게 제 생각을 해보셨을 때 대전제는 원천징수 자체가 지급할 때 제출한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한다.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귀속 시기에 맞춰서 모든 게 신고된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헷갈리는 얘기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세청은 그 해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 이유가 제일 클 거예요. 그랬었을 때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3월 10일이나 2월 말일까지 귀속소득, 해당 소득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확인했었을 때 지급명세까지 제출했었을 때는 귀속 시기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질 보면 원천징수는 지급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게 맞지만은 최종적으로 본다면은 귀속 시기에 모든 것이 완료되게끔 이루어지는 게 사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이 부분을 잘 유념해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